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너머 꿈 독서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곧 5월이에요. 우리 반팔 입고 만나게 생겼어요. 여름방학 하기 전에는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막 답답하고 몸이 쑤시고 그래지지 않나요? 또 등교하면 집이 그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말이죠. 5월 중에는 그날이 꼭 오길 바라보며 우리 수업의 항상 첫 번째 순서죠. 감사 노트 쓰는 시간. 6페이지 준비됐나요? 지난 며칠 또 주말 이렇게 내 마음을 가만히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감사하고 싶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감사라도 해야겠는 5가지 적어보도록 하죠.
지금 적느라 열심히 고민해 본 학생들 정말 칭찬합니다. 적지 못했어도 노력했으면 칭찬합니다. 오늘도 친구들의 감사 이야기 살짝 들어볼까요? 2반 강병창 학생.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준 코로나19에 감사하다. 노력해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아침을 열어주는 휴대폰 알람에 감사하다. 기분을 좋게 하는 화창한 날씨에 감사하다. 감사 노트를 쓰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남겨줬어요. 네, 날씨 정말 좋아졌죠. 봄이에요. 이제 5월이 오니까. 가족과 코로나19가 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죠. 아주 많이, 오래.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그쵸? 또 이렇게 저에게까지 감사를 표현해줘서 병창 학생 완전 폭풍 감동했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반 백승빈 학생.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을 제공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주는 저의 목표에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고 글 올려줬어요. 와, 승빈 학생의 목표는 과연 뭘까요? 우리 만나면 꼭 이야기 들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께 감사 표현해 줬는데 참 이렇게 감사 올려주는 친구들 중에 학교 선생님께 감사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얼마나 착한지 기특한지 그쵸? 여러분들의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는 마음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진짜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대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좀 전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리고 5반 김서진 학생. 나에게 행복을 준 점심밥 짬뽕이 감사합니다. 짬뽕을 혼자 먹을 수 있는 내 손가락이 감사합니다. 지칠 때마다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끊기지 않는 컴퓨터가 감사합니다. 옆에 있으면 자신감을 주는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 남겨줬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안 끊기고 있죠? 오늘도 잘 접속되고 있죠? 진짜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에 감사를 표현해 준 거 선생님 처음 봐요. 이렇게 세심한 감성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서진 학생 귀한 감사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뭔가 힘이 솟는 느낌이에요. 으쌰으쌰 합니다. 고마워요. 이번 주에도 커뮤니티에 열심히 글 남겨줘서 우리 2학년 참 고마워요. 혹시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불평만 나오고 우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지난 겨울 너무 힘들어서 매일 짜증내고 남 탓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고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이 화가 나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더 뭐뭐 하지는 않아서 감사하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에 감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좀 위로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대신 감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기로 해요. 살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쓰러져서 일어나기 싫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보다 나는 귀하고 소중한 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신나게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못 적어도 되고 안 올려도 괜찮아요. 이번엔 내 인생의 밑줄 시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김은혜, 칼의 노래 요 책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밑줄을 남겨준 최성우 학생의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책에 나오는 이순신은 임금의 명을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가 전세가 기울자 풀려나면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부임을 받아요. 정윤년부터. 그러다가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아서 죽을 때까지 그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중에 5반 최성우 학생은 이 부분이 그렇게 감명 깊었나 봐요. 일휘소탕 혈염사나 크게 한 번 휩쓰니 피가 강을 물들인다.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까지 적어줬어요. 이순신 장군의 검에 새겨져 있는 문구의 일부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검에 이 문구를 새기라고 지시하시면서 어떤 심정일지 상상하며 읽으면 좋은 문구입니다 하고 가이드까지 이렇게 해줬는데요. 성우 학생은 어떤 상상을 했는지 궁금해요. 심정이 어떠셨을까? 굉장히 비장한 장면이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그 명량 영화 속에 최민식 씨가 잠깐 떠올랐는데요. 칼의 노래는 김훈 씨의 소설이죠. 우리 시대 최고의 문장가. 남한산성, 칼의 노래 이런 책들을 다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공식적인 평가가 아닌 그 다른 각도에서 역사적 인물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소설을 쓰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무장 이순신의 실존적인 고뇌, 인간 이순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책은 2001년에 우리나라에서 동인문학상으로 선정됐던 책이기도 해요. 한국 문학의 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갈리마르라는 출판사가 20세기 이후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전 세계 문학 총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한국 문학 작품 중에 실려있는 소설입니다. 남학생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감명이 오는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 학생이 소개해줬으니까 우리 혹시 못 읽은 친구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밑줄 오늘 두 번째 밑줄은 10반 유지원 학생이 남겨줬어요. 위화의 소설 제7일에 요런 구절이 나온대요.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조금도 두렵지 않단다.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너를 못 보는 거야. 굉장히 용기 있는 멘트죠. 가슴이 찡해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거,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그런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뭉클합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중국 작가라고 꼽아지는 위화의 소설이에요. 허삼관, 매혈기, 인생 이런 책들을 지은 작가인데요. 주인공 양페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난 뒤에 이승은 떠났는데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7일 동안 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소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한테 따뜻한 시선을 주다가도 또 사회의 부조리를 굉장히 재밌게 꼬집는 그런 책인데요. 이렇게 이승과 저승 요런 내용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와, 울다가 웃다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원 학생의 이렇게 소중한 밑줄이 그려진 이 책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고마워요. 직접 여러분이 낭독해주고 책도 소개해주고 느낀 점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혼자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나름 친구의 느낌을 막 상상하면서 열심히 읽어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친구들의 소중한 내 인생의 밑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하고요. 등교하면 우리 다시 교실에서 같은 공간에서 직접 들어보고 또 더 큰 감동의 시간 갖기로 해요. 오늘 성우 학생처럼 커뮤니티에 글 올려줄 때 내 인생의 밑줄 그 구절이랑 같이 그 부분이 좋았던 이유나 같이 들려주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 책 소개도 좋고요. 커뮤니티에 남겨주면 더 좋겠어요. 풍성하게 이렇게 선생님이 중간에서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부담스럽다. 내 인생의 밑줄 기억에 남는 구절만이라도 올리면 나는 괜찮다. 이런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 다양하게 좋은 내용들 커뮤니티에 같이 공유해준 여러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보담아, 정말 안 갈 거야? 마지막으로 재석이 물었다. 나 안 가. 내일에 참견 좀 하지 마. 그 말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재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자기가 마음을 잡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노력하게 된 것도 보담이 때문이었는데 이제 정작 그 원인 제공자인 보담은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러니컬했다. 시련의 아픔보다도 더한 좌절감과 배신감에 자리를 박차고 나선 재석은 어떻게 건물 바깥으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화려한 도시의 조명이 켜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로수길을 걸으며 재석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길가의 벤치에 털퍼덕 주저앉은 채 재석은 왜 자신이 보담을 만나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습관처럼 수첩을 꺼냈다. 문예부에서 김태호가 얼마 전에 알려준 문학기법이 메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 모파상의 소설에 나오는 예상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 극적 아이러니. 김태호는 아이러니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다.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은 자기가 무척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구해온 파티 입장권으로 오랜만에 파티에 가게 되지. 예쁜 새 옷을 입고 친구에게 비싼 목걸이를 빌려서 화려하게 꾸미고 간다. 파티에서 신나게 즐기고 왔는데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지. 하지만 비슷한 목걸이를 보석상에 가서 산 뒤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려줬어. 병조를 포함한 문예부 아이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책을 읽은 적 없는 재석은 김태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려 10년이나 그 허영심 많은 여자는 고생을 했다. 입을 것 먹을 것 아껴가며 비참하게 산 거다. 그러던 어느 날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길에서 만나지. 목걸이 주인인 친구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폭삭 늙었냐고 묻는다. 그러자 이 여인은 사실대로 그 목걸이 빚을 이제 다 갚았다고 홀가분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때 친구가 뭘 하고 말했냐? 문예부 아이들은 중구난방으로 말했다. 한 녀석이 정답을 말했다. 가짜 목걸이였다고요. 그 순간 재석은 충격을 받았다. 허무한 반전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어머 그랬니? 이러고 말아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가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하지. 우리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상황이 많아. 애써서 멋진 지갑을 장만했는데 그걸 사느라 돈을 다 써서 돈이 없다거나 푹신한 침대인 줄 알고 몸을 던졌는데 돌침대였다든가. 김태호의 설명을 흥미롭게 귀담아 듣던 재석은 얼른 수첩을 꺼내 아이러니에 대해 메모해 두었다. 망연자실한 채 가로수길 벤치에 앉아 수첩에 적혀있는 아이러니라는 글자를 한참 쳐다보던 재석은 볼펜을 꺼내 몇 글자 적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보담은 주먹이나 쓰는 나에게 꿈을 갖게 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을 가다듬었다.
보담에게 당당한 내가 되고 싶었다. 샛길로 빠졌다 돌아온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어느 날 나의 길을 가던 나는 보담에게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때 보담은 샛길을 걷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우리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같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읽고 있나요? 어떤 방법을 골랐어요? 책 주문? 아니면 책쉼터 무료 전자책? 오디오 클럽에서 아니면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있나요? 선생님은 대출했는데 계속 연체 중이라서 좀 민망한데 아직 반납을 못하고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못 빌린 배방도서관 근처 친구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요즘에 도서관에서 안심대출이라고 메일로 신청하면 빌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집이 아산이라서 요렇게 하는데 천안도서관을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 예약하고 5권까지 빌릴 수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 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책 빌려보고 싶은 학생들은 요렇게 이용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미 요 도서대출 예약 서비스 이용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훌륭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은 110에서 154페이지 부분. 여기 같이 살펴보고 우리 질문들 고민해 볼 건데요. 차례에서는 5번 불어오는 미친 바람, 6번 보컬 트레이닝 요 부분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낭독해 준 부분은 재석이가 보담이 생각을 하면서 그 김태원 선생님의 문예부 수업 이야기를 떠올리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러니에 대해서. 잘 들었죠? 이 부분의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재석은 보담이 할아버지, 브라키 영감을 만나서 보담이가 좀 이상해졌어. 어디 가나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짚이는 데가 있어서 기획사 연습실로 찾아갔죠. 보담을 만나는데 어머, 재석을 뿌리치네요, 보담이가.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민성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치만 뭐 해결되진 않고요. 며칠 뒤에 향금이가 오디션 3차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민성에게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재석이네 학교에 향금이 엄마가 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재석이랑 민성이에게 가출 소식을 전해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150만 원. 요 카드 결제 사연을 밝히기 위해서 김태훈 선생님이 기타를 쳐주셨던 그 야자, 그날 밤 야자 시간 중간에 재석이와 민성이는 학교 담을 넘고요. 보컬 학원으로 향금이를 찾아갑니다. 보담이랑 향금이를 마침 만나고요. 구하려다가 양아치들한테 패대기를 당하죠. 재석이가 막 주먹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한 주먹 하던 재석인데 이렇게 꾹꾹 참고 또 참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재석과 민성이는 두 친구를 향금이 보담이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고요. 사건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죠. 다음 주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질문은 1번. 기획사 생활을 시작한 보담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참고 페이지 적어놨으니까 책같이 보면서 고민해봐도 좋겠어요. 찬반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담이 엄청 담대하게 기획사 생활을 시작하죠. 공부 잘하는 보담이가 그럴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잘했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아. 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도전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다. 무모해. 너무 위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 한번 정리해 보고요. 2번,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이 있나요? 그때 나의 느낌은? 그리고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이런 질문 적어봤는데요.
향금이가 3차까지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좌절해봤던 경험이 최고의 인생 고난? 뭐 요런 실패 경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은 선생님도 오디션 프로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2008년이었는데 여러분은 완전 아기 때죠? 그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인데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겁 없이 도전했었는데 2,000명 중에 50명 안에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TV에는 탈락자 인터뷰로 아주 잠깐 나왔었습니다. 1차 붙고 2차에 붙고 3차 시험 볼 때까지 거의 잠을 못 자고 초조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떨려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실력만큼 못 보여줬다는 생각에 그래서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이제 좌절이 되고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요. 최후의 1인 된 사람 너무 부러웠죠. 질투나고. 1,00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옛날이라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도전했던 게 내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때는 그냥 슬펐죠.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또 남은 이야기 들려줄게요. 괜히 수업하기 싫은 날, 비 오는 날, 이런 때. 자, 3번. 방황하는 친구를 본 적 있나요? 그때 나의 심정은 향금이가 집을 나갑니다. 이제 방황이 막 시작돼서 엄마 걱정하시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었는지, 내가 그 친구 보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감사노트 메모칸에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은 이거는 내가 너무 방황을 했어가지고, 20대 때 친구들 중에, 주변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방황했어서, 이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해보면 재밌겠네요. 근데 지나고 드는 생각이지만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말려도 내가 딱 깨닫는 시점이 와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물론 친구가 책이나 이런 게 그 친구 책 이런 게 시간을 앞당겨 줄 수는 있죠. 주위에서 노력은 해줘야죠. 지금 내 옆에 방황하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같이 실컷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만난 것도 좀 사주고 헤어질 때 이거 내가 재밌게 본 거야 하면서 쓱 책 한 권 내밀어 보는 거 좋은 위로가 아닐까요? 독서교사다운 좀 진부한 제안을 해보며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순서입니다. 자신이 만든 영상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 8개월 만에 구독자 9만여 명 달성, 인기 동영상 최다 조회수 120만, 유튜브 위라클의 크리에이터 박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죠. 박위의 위라클 채널에 마카롱 가게가 소개됐는데요. 이 가게는 실제로 방송 후에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했대요. 박위가 하는 일은 에너지를 주고 또 사람들에게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베리어 프리가 뭔지 아세요? 장애물 없는 공간을 만들자. 요 운동이에요.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은 희망을 보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평범한 사람들은 삶의 열정을 찾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영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이번 생은 감히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하고 고백하는 그의 말이 참 뭉클한데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살아 숨쉼에 감사함을 느끼고 뽀드득 소리 나는 겨울 눈을 밟으며 행복함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었네요. 제가 눈을 떴을 때 딱 저런 상태였어요.
내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육 상태가 남달랐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제 친구입니다. 삼촌과 조카가 아니에요.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도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여행을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는 한 학기를 휴학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무려 4개월 동안 다녀옵니다. 그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정직원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원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제가 그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떴을 때 딱 저런 상태였어요. 내가 뭔가 수술을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몸을 보는데 몸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에 힘 줘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손톱 한번 보실게요. 자, 손톱에 힘 줘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나는 머리카락이랑 손톱에 힘을 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당신은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다치기 전에는 제가 목을 다친다고 해서 전신마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척수신경이 몸에 그런 치명적인 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땅바닥을 기어다니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약간 좀 미친 사람 같지 않아요? 제가 다친 지 일주일 됐을 때 사진이에요. 전신마비가 돼놓고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에 친구 한 명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새끼는 차라리 입을 다쳤어야 됐어. 왜냐면 제가, 제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쟤는 물속에 빠져도 입 때문에 살아다니겠다고. 제가 그 정도로 말로 친구들 많이 괴롭혔습니다. 제가 다치고 정확히 2주일이 됐을 때 제 새끼손가락이 진짜 미세하게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제 위가 마비가 풀렸구나. 이제 시작이다. 근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가락이 이 정도 움직일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제 몸을 뒤집어야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밥을 다 떠먹여줘야 했고, 스스로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대변도 가리지 못해서 저희 가족들이 직접 다 소대변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퇴원했을 때 혼자서
휠체어에서 침대에 옮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재활했어요. 저는 인생을 누군가가 제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진짜 살기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한강에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는데요. 처음엔 휠체어도 밀 수가 없었어요. 네, 처음에 100m, 200m, 500m, 1km, 3km. 저희 집이 용산이에요. 여러분, 난지도 한강공원 아세요? 11km 거리인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3시간을 걸려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매일매일 그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제 안에 작은 성공 경험들을 쌓아갔어요. 그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식을 포크로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 제가 이제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 다치고 나서 포크로 한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포크로 먹으면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알죠? 알죠? 제가 답정 너예요, 지금? 알죠?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은 날이 있어요. 그때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합니다. 라면이 맛있어서가 아니라요.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셔보시죠? 제가 다치기 전에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저 평범한 일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들이 불가능해졌을 때, 비로소 과거의 일상들이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스스로 소대변 볼 수 있는 것,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게 결코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다치고 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생은 없거든요.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소변줄을 차고 있었지만 지금은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소변을 봐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밥을 떠먹이지 않아도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스스로 걸을 수 있음에, 밥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지금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제 상황을 보면 엄청난 고난의 시기이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제 상황이 진정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는 삶이 얼마나 유니크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직접 스스로 운전해서 왔거든요.
제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데도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휠체어 타고 어떻게 비행기에 올라서 외국을 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일상은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제 콘텐츠는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제 병원에 있을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작은 기도실에서 제가 평생 안 읽던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항상 저를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저는 굉장히 경증 환자였어요. 다른 분들 되게 심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 만큼 마음밭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술 먹고 다쳤기 때문에 저는 신에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저는 신에게 따졌어요. 왜 그러냐?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진짜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저의 가족과 친구와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정해졌습니다. 바로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사랑은요, 누구나 값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울산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저랑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목사님은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2시간 통화하면서 제가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목사님이 그냥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주저없이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갔습니다. 지금 이 친구 보이시죠? 저 표정이 안 좋죠?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저랑 좀 비교가 되죠? 똑같은 인물이에요. 지금 이 친구가 제 위라클 채널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엄청나게 그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제 친동생이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24시간 저를 간병을 해줬어요. 제가 어느 날 동생한테 질문했어요. 지우야, 너한테는 장애가 무엇이야? 근데 제 동생이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를 돌봐야 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초현실적인 현상을 생각을 해요.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영화 Me Before You 보셨어요? 영화 Me Before You를 보면 전신마비가 된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파리의 거리를 걷고 싶어요. 예전에 마비가 되기 전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죠. 과거의 삶이 우리 인생에 물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음 대신 삶을 선택했어요. 불완전한 삶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이제 제게 당연한 삶은 없어요. 모든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하는 중이죠.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왜 그러냐? 네.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마북카페 첫 번째 책 소개합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대학이 꿈인 학생들 많죠. 선생님도 그랬죠. 근데 입시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또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EBS 다큐 프라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거의 20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대학 하죠. 근데 막상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이런 고민을 한대요.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너무 좋은 스펙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학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아, 진짜 필요한 건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답을 찾도록 인도해주지도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고민에 만든 프로래요. 선생님으로서 많이 반성을 하면서 또 우리 앞으로의 독서 수업에 대해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의 명문 대학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이 책의 목차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와 토론. 어머나, 우리 수업이네요.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 조벽 교수님께서 이런 추천평을 남기셨어요.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는 한국 대학생들과 예비 대학생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대학은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선택하는 한 갈래이며 성공과 행복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배움은 지식을 얻고 학위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삶의 지혜를 기르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의 조건은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지와 함께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 발휘하고자 하는지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꿈 넘어 꿈. 바로 이거 아닌가요? 9반의 정선우 학생이 이 책으로 밑줄을 남겨줬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너무 근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남겨줬네요. 선우의 밑줄과 같은 질문이 드는 학생, 대학에만 가면 되겠지. 대학 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일단 열심히 공부부터 해야겠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시 정시가 끝나고서라도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선생님 책이 너무 두꺼운데요. 이 친구들은 EBS 홈페이지에 가면 다큐 프라임 다시 보기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선우 학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꿈에 꼭 필요한 이 책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꿈 넘어 꿈 독서 수업은 창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없고 수행평가도 없고 여러 활동은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없으니까 좀 편한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건 아니고요. 책과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길. 책을 읽다가 문득 꿈 넘어 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선생님도 즐겁게 수업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애쓰고 있는 우리 천안고 2학년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